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정말 제 인생을 바꿨던 이야기니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20살에 집을 사고 21살에 가게를 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진 평범한 알바생이었습니다. 낮엔 서빙, 밤엔 설거지, 주말엔 또 다른 알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많대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바로 서점에 가서 책을 샀고 그 책 덕분에 저는 돈이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됐던 제 인생을 바꾼 3권의 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의 속성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알바 셋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은 바쁜데 통장은 그대로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묶어놓고 있구나. 책을 읽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일을 줄였어요. 저녁 알바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공부에 투자했죠. 처음엔 겁이 났어요. 월급이 바로 줄었으니까. 하지만 책에 이런 문장이 있죠. 돈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리고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퇴근 후엔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주말엔 오프라인 강의장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쓰던 돈을 전부 자기계발비로 돌렸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피곤했지만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던 시절엔 오늘 버틸까 말까가 고민이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내년엔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공부의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본 플레이는 뭘까? 그래서 선택한 게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왜냐면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그 후 3달 동안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매일 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켜놓고 물건 목록을 하나씩 비교했죠. 함정가, 낙찰가율, 전세가율, 그리고 매매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의 한 준신축 빌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감정가는 2억 3천. 그런데 실거래가와 전세 시세를 따져보니 1억 3천에서 1억 4천 선이 낙찰 적정가였습니다. 이건 된다. 감정가 대비 거의 1억 싼 금액이었죠. 그때 제 통장엔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전세 세팅은 가능할지 돈의 속성에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리스크는 모르면 커지고 알면 줄어든다. 임차인 현황, 등기비 권리 순서, 근저당 말소 가능 여부까지 스스로 분석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까지 시뮬레이션 했죠. 결국 입찰가를 1억 3,899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처음 법원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손이 떨렸죠. 이걸 진짜 내가 해낸 거구나. 잔금 납부 후 바로 전세 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니 이사비 등을 빼고도 약 3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구나. 그전엔 열심히 모으기만 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 돈은 늘 멈춰있던 돈이었죠. 그런데 공부로 얻은 지식은 그 돈을 움직이는 자본으로 바꿔줬어요. 그 후로는 무조건적인 저축보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공부에 더 시간을 썼습니다. 남들은 그걸 여유라고 부르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가장 치열한 투자였어요. 두 번째 책은 사업을 한다는 것. 경매로 첫 수익을 냈을 때 솔직히 들떴습니다. 이제 나도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돈이 굴러가는 건 좋았지만 내 손으로 만드는 성취가 그리웠죠. 그래서 바로 다음 해 가진 돈을 대부분 쏟아부어 7평짜리 족발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완전 전쟁터였어요. 새벽에 고기를 삶고 저녁엔 썰고 밤엔 포장. 손님이 몰리면 배달 오토바이도 제가 탔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래도 매출은 오르니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잠은 3시간, 식사는 서서, 손가락은 늘 사상투성이. 결국 부모님까지 불러다 같이 일을 했어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오셨고 어머니는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셨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우리 모두 녹초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사업이 한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사업은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읽는 내내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였던 거예요. 그날 바로 결심했죠. 이제 나 대신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첫 단계가 동선 개편이었습니다. 족발을 썰던 도마를 벽 옆으로 옮기고 냉장고를 문 근처로 끌어왔습니다. 불과 3m 차였지만 하루에 1시간이 절약됐어요. 그 다음엔 재료 손질을 세트화했습니다. 고기, 양념, 야채를 각각 1인분 단위로 포장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대로 조리만 하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전엔 손님이 몰릴 때마다 소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떨어지면 또 계량하느라 시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효율이 줄며 매출이 안정화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사람 문제였습니다. 직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내가 없으면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데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성공한 사업가는 일을 줄이는 대신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기로 했죠. 양념 비율, 삶는 온도, 써는 각도, 보온 시간,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손으로 일하던 걸 눈으로 전달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처음 고용한 직원은 대학생이었어요. 칼질도 서툴고 족발을 썰다 손도 몇 번 베었죠. 하지만 매뉴얼을 따라하니 2주 만에 제 손맛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 그 후로는 모든 걸 수치화했습니다. 족발 삶는 시간 90분, 식혀야 되는 시간 60분,
30분 손님 응대 멘트까지 정리했죠. 매일 밤 가게 CCTV를 돌려보며 선이 겹치는 구간을 차단했습니다. 줄이 라인 간격을 10cm로 좁히고 계산대 위치를 반대로 옮기니 평균 주문 처리 시간이 1분 25초로 줄더라고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니 가게가 사람이 버티는 곳에서 시스템이 일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규모 좀 키워보자. 배달 플랫폼 광고를 늘리고 메뉴도 2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매출은 올라가는데 저는 점점 망가졌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새벽엔 냄비를 닦으며 하루를 마쳤어요. 눈을 감으면 주문 소리, 머릿속엔 재고 계산, 몸이 멈춰도 머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레버리지였어요. 첫 장엔 이렇게 적혀있어요.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이 가게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누가 대신해? 그런데 그 자부심이 결국 족쇄였어요. 몸이 무너지니까 가게도 흔들렸습니다. 레버리지는 4가지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시스템, 자본, 미디어. 저는 그걸 하나씩 실험했습니다. 먼저 사람. 가장 힘든 일은 족발을 삶는 일이었어요. 150도가 넘는 솥을 하루에 3번씩 팔팔 끓이고 족발을 건지고 팔은 저리고 허리는 휘었죠.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긴다. 직원을 뽑았지만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온도 1도만 달라도 맛이 변했고 삶는 시간 10분만 틀려도 질감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처럼 접근했습니다. 온도, 간, 비율, 삶는 시간, 치킨 온도까지 전부 기록하고 수백 번 실험했어요. 결국 한 명이 제 방식 그대로 족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제 손이 아닌 다른 손에서 같은 맛이 나왔을 때 느꼈죠. 이게 첫 번째 레버리지구나. 두 번째는 시스템이었어요. 주문, 재고, 리뷰, 손님 피드백 전부 자동화했습니다. 포스 데이터를 뽑아 피크타임을 분석하고 그 시간대엔 조리 인원을 한 명 더 붙였죠. 식재재 발주도 재고 20% 이하 시 자동 발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엔 냉장고 앞에서 양배추 남았나? 확인하던 게 이제는 앱 알림으로 자동 확인이 됐어요. 세 번째는 미디어. 레버리지 책에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는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었죠. 알바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진짜 족발집. 이 문장을 인스타그램과 배민 홍보 문구에 넣었습니다. 사진도 일부러 족발을 건지면서 찍었어요. 진짜 일하는 가게라는 느낌이었죠. 그게 통했습니다. 리뷰가 늘어나고 사장님 스토리가 멋있어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어요. 그 덕에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그때 또 느꼈습니다. 이제 이 가게 나 없이도 잘 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이상은 내가 있어도 더 커지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유동 인구가 한정된 동네에서 매출의 한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넘길 때가 됐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 가게는 나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매뉴얼, 조리 데이터, 발주 규칙, 마케팅 루틴까지 정리된 상태였죠.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왔고 가게는 그대로 돌아갔죠. 심지어 맛도 리뷰도 그대로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건 가게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그 후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더 쌓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레버리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곱하기로 바꾼다. 이렇게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준 3권의 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좋은 말이네. 너도 언젠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듣고 감탄만 하다가 늘 제자리였죠. 하지만 진짜 달라진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였습니다. 저는 알바를 오래 했어요. 손은 항상 뜨고 주말엔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죠. 그래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데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을 때 깨달았죠. 이걸 그냥 쓰면 사라지고 굴리면 나를 지켜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욕심내기보단 공부부터 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찾아 듣고 시장을 직접 발로 다니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느꼈어요.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 그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어렵다는 걸요. 하루 매출이 늘어도 그게 다 순수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항상 일하지 않아도 남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썼습니다. 그게 제겐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겐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남으니까요. 그걸 통해 처음으로 돈이 나를 대신해 일하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괜찮아요. 알바든 장사든 직장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돈을 나중에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까?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일한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공부로 이어붙이는 순간부터 조금씩 삶이 달라진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